여러분, 최근에 밤잠 설치면서 스마트폰 뱅킹 앱 열어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세요? 분명히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내 것인데 그 뒤에 붙은 마이너스 표시가 심장을 옥죄어오는 기분 말입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머릿속에서 이자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내일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워지는 그 막막함. 예전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했던 이자가 어느덧 150만 원, 200만 원으로 불어나 있는 걸 보면 손이 떨리지 않으십니까? 새벽 3시에 깨어나 천장을 보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고민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거실에 나가 물 한 잔 마시려 해도 잠든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보면 미안함과 죄책감에 목이 메어오는 그런 밤들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제가 투자의 천재인 줄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정보를 얻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과감하게 베팅해서 큰 돈을 만져보기도 했죠. 그땐 세상 모든 돈이 다 내 것 같고 대출은 그저 내 자산을 불려주는 고마운 지팡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굽실거리던 행원들의 모습이 마치 제 실력을 인정해주는 훈장처럼 보였던 오만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고맙던 지팡이가 어느새 내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예전엔 빚내서 집 사고 주식 사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 믿음 자체가 시스템에 의해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는 사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권과 부동산 분석업계에서 40년 가까이 일하다가 지난해 정년퇴직을 했고 지금은 작은 경제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의 투자 상담과 상권 분석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 박 소장입니다. 1997년 IMF 당시 저는 시중은행의 대출 창구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기업과 개인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던 그 현장의 공포를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셔터가 내려진 은행 문 앞에서 울부짖던 가장들,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통지서를 들고 창구에서 실신하던 어머니들을 저는 수천 명도 넘게 봤습니다. 요즘 저희 상담실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때 그 절망적인 눈빛들이 자꾸 겹쳐 보여서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대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달 나가는 이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이미 임계점을 넘으셨습니까?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대출로 시작한 투자 인생이 왜 몰락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무엇인지 5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버리지라는 이름의 달콤한 유혹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뜻이죠.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 남의 돈을 빌려 쓰는 겁니다. 이게 수익이 날 때는 마법 같습니다. 내 돈 1억 원에 대출 4억 원을 더해 5억 원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 원만 올라도 수익률은 100%가 되거든요.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나 싶죠. 하지만 여러분, 지렛대는 반대로 움직일 때 더 무섭게 작용합니다. 집값이 단 1억 원만 떨어지면 내 피 같은 원금 1억 원은 순식간에 증발하는 겁니다. 지렛대 끝에 서 있던 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금리는 경제의 혈압입니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 어딘가가 터지기 마련이듯이 금리가 오르면 경제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은행에서 1997년 당시에 직접 겪었던 일입니다. 제 동료 중 한 명은 당시 우후죽순 생겨나던 종합금융회사, 즉 종금사들의 고금리 상품의 대출까지 끌어다 투자했습니다. 당시엔 금리가 10%가 넘어도 자산 가격이 더 빨리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IMF가 터지자마자 금리는
40%까지 치솟았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이자가 원금을 잡아먹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였죠. 당시 은행 창구에서는 대출 연장 안 된다는 말 한마디에 중년 신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제 그 동료도 제가 근무하던 지점 뒷마당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가 결국 사표를 냈습니다. 빌린 돈으로 쌓은 성은 파도가 치면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영끌이라는 단어에 미쳐 있었습니다. 지난주 제 상담실에 40대 초반의 대기업 과장 최승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최 과장은 2021년 초저금리 시절에 마이너스 통장과 주택담보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대출 금리는 연 2%대였습니다. 월 이자가 80만 원 정도라 대기업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6.3%까지 뛰면서 월 이자만 275만 원이 나갑니다. 최 과장의 월급 45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은행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겁니다. 생활비는 고사하고 아이들 학원비조차 내지 못해 아내와 매일 싸운다며 고개를 떨구더군요. 남들은 집값 올라서 좋겠다고 하지만 최 과장에게 그 집은 이제 거대한 감옥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본인의 대출 계약서를 꺼내 보십시오. 내가 내는 이자가 변동금리인지 고정금리인지 그리고 상환 방식이 원리금 균등인지 만기 일시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은행원이 설명해 줄 때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사인합니다. 그 사인이 10년 뒤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만약 월 소득의 70% 이상이 부채 상환에 나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경제적 중환자실에 들어서기 직전인 겁니다. 설마 금리가 다시 내려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버리셔야 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희망사항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시장은 가장 잔인한 순간에 가장 차가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진실은 상승장에서의 오만함이 부르는 비극입니다. 돈을 좀 벌어본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해서 벌었다고 착각합니다. 본인의 투자 감각이 탁월해서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해서 수익을 냈다고 믿죠.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장의 유동성이 만들어준 거대한 파도를 운 좋게 잘 탔을 뿐입니다. 파도가 칠 때는 누구나 서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도가 빠져나갈 때 누가 벌거벗고 있는지 드러나는 법이죠. 제가 현장에서 35년간 지켜본 결과 가장 크게 망하는 사람은 투자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설프게 성공해 본 사람입니다. 그들은 하락장이 시작되어도 내 판단이 무조건 맞다며 대출을 더 내서 소위 물타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 몰락의 가속 페달입니다. 제가 일하던 부서에서 담당했던 고객 중에 한 분은 상가 투자로 서울 강남의 건물까지 올릴 뻔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본인의 육감을 믿고 서울 변두리 상가를 대출 80%를 끼고 여러 채 샀습니다. 처음엔 임대료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았고 주변에선 투자 규제라며 치켜세웠죠. 하지만 상권이 죽고 공실이 하나둘 생기자 상황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이자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끊긴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은행은 담보 가치가 떨어졌다며 대출금 일부를 즉시 상환하라고 독촉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던 그분은 결국 알짜배기 자산까지 헐값에 경매로 넘겨야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은행은 날씨가 좋을 때 우산을 빌려줬다가 비가 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그 우산을 뺏어가는 곳입니다. 저는 수천 건의 경매 서류를 처리하며 그 냉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자가 원금을 잡아먹는 복리의 저주입니다. 많은 분이 수익률은 복리로 계산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지만 이자가 복리로 쌓이는 무서움은 간과합니다. 연 6% 이자가 별것 아닌 것 같습니까? 10년이면 원금의 60% 이상이 이자로만 나갑니다. 만약 투자의 원금이 오르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자만 계속 나간다면 여러분의 자산은 뜨거운 햇볕 아래 놓인 얼음 덩어리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지난주 상담했던 김미영 씨는 코로나 때 소상공인 지원 대출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이자만 내면 되니까 부담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거치 기간이 끝나고 원금 상환이 시작되자 월 상환액이 3배로 뛰었습니다. 식당 매출은 예전만 못한데 빚 갚을 날짜는 어김없이 돌아옵니다.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금을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되어 좀비처럼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빚이 빚을 낳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내가 빌린 돈의 총액과 향후 5년간 지출될 총 이자액을 합산해 보십시오. 그 숫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질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의 절반이 은행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는 걸 보면서 허탈하지 않으십니까? 만약 투자 수익률이 대출 금리보다 낮다면 여러분은 지금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인생을 조금씩 깎아먹는 자산 파괴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네 번째 진실은 심리적 파산이 실제 파산보다 훨씬 먼저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나면 사람은 가장 먼저 이성을 잃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게 되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독촉 문자가 올까봐 스마트폰 확인하는 것조차 공포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나 경제 활동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 한 분은 밤마다 대출 이자, 걱정에 잠을 못 자다가 결국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가족들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는 고통입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사람을 잃고 자존감을 잃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시스템은 결코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 대출을 더 많이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빚내서 집 사고 차 사는 게 행복의 지름길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래야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 개인의 몫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나 저리 대출 정책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부동산 시장을 떠받치기 위한 미봉책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정책부처 사람들과 회의하며 느꼈던 건 그들에게 여러분의 가계부는 통계 수치 속의 소수점일 뿐이지만 여러분에겐 삶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국가가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제가 40년의 금융 현장 경험을 담아 3가지 실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채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과감하게 빚 다이어트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모든 빚이 다 같은 빚이 아닙니다. 이자율이 높은 제3금융권 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부터 당장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금 가진 자산 중 가장 애지중지하던 것, 가장 가슴 아픈 것을 먼저 파십시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미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끕니다. 손절매는 빠를수록 상처가 작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태현 씨라는 30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영끌한 아파트 때문에 월급의 80%를 빚 갚는 데 썼습니다.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끼던 차를 팔고 보험을 해지하고 주말에는 배달 알바를 뛰며 1년 만에 고금리 대출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지금 그는 작은 원룸에 살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습니다. 빚에서 해방되는 것이 세상 그 어떤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현금 흐름의 요새화입니다. 당분간 투자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우십시오. 지금은 수익을 내는 때가 아니라 살아남는 때입니다. 한 달 지출 내역을 영수증 한 장까지 꼼꼼히 적어보십시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 관성적으로 나가는 외식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소비를 모두 칼같이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모은 현금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는 마지막 방패가 됩니다. 제가 은퇴 후에도 소액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 철칙은 절대 현금 비중을 30% 밑으로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금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그림의 떡일 뿐이며 작은 파도에도 배가 뒤집히고 맙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리적 방어선을 굳건히 구축하는 겁니다. 빚 때문에 괴롭다면 혼자 끙껏 앓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처음엔 지옥 같은 시간이 흐르겠지만 결국 가족이 힘을 합쳐야 이 거친 파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록하십시오. 내 자산 상태와 부채 상환 현황을 일기 쓰듯 적으십시오. 막연한 공포는 실체를 마주할 때 힘을 잃습니다. 숫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당신은 상황의 노예에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제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1997년 IMF 당시 살아남아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대단한 천재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분수를 알고 빚을 극도로 무서워할 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위기가 왔을 때 빚이 없었기에 현금을 들고 시장에 나갔고 남들이 던진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여 진짜 부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무너진 사람들은 남들도 다 아는데 설마 나만 망하겠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이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은행의 노예로 평생 이자만 갚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찾을 것인가? 내일 아침부터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당장 주거래 은행에 가서 금리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담하십시오. 지갑 속의 신용카드를 가위로 자르십시오. 지난 3개월치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빨간 펜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지워 나가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그 처절한 몸부림이 거대한 위기의 파도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하는 유일한 구명보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곁에서 제 상담실에서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